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부서지는 듯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아래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의 향기를 풍기며 가식적인 미소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숨 막히도록 호화로운 파티장, 한 구석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은 꼬마 두 명이 마치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외계인처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동자는 호기심보다는 배고픔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5살 난 쌍둥이 형제의 우주와 바다는 엄마가 몰래 챙겨준 주먹밥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느끼며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감히 손을 뻗지는 못했다. 그때 회장 전체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마치 얼음으로 빚어낸 듯한 차가운 인상의 남자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들어서고 있었다. 한울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한 채 연단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배자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오만함과 고독이 배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뷔페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아이들이 튀어나와 강도진의 앞을 가로막았고, 경호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우주가 강도진의 바짓단을 꽉 움켜쥐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강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조그만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이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겁을 먹기는커녕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강도진을 올려다보며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대사를 읊듯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죠. 거울 볼 때마다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내 얼굴이 보였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다고 했지만 나는 아저씨가 부자라서 우리를 못 찾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 밤마다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우는데, 아저씨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엄마 좀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죠. 제발 우리 아빠 해주세요. 아이의 순진무구하면서도 가슴을 후벼 파는 애원의 파티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수군거림조차 멈춘 채 이 기막힌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응시했다. 강도진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당혹감에 굳어버렸는데, 그것은 눈앞의 아이가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고, 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인력 때문이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사색이 된 얼굴의 여자가 튀어나왔는데, 그녀는 헐렁한 서빙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서연은 아이들을 발견하자마자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녀의 시선이 아이들이 매달려 있는 남자 강도진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강도진을 알아보았고,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6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과 친구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단추 하나가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도진에게 다가가 아이들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고개를 깊이 숙였는데,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사람을 잘못 보고 실수를 저질렀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기가 섞여 갈라지고 있었고, 그녀는 강도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처박은 채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강도진은 자신을 보며 경악과 공포에 질린 여자의 반응에 의문을 품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에게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고 아이들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엄마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강도진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서연의 악력은 단호하고 절박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정신없이 달린 후에야 서연은 멈춰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들을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호텔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서 있는 뒷골목은 어둡고 습했으며 서연의 낡은 유니폼과 아이들의 허름한 옷차림은 이 도시의 비정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우주는 억울한 듯 입술을 삐죽거리며 엄마에게 왜 아빠를 보고 도망치냐고 따져 물었지만 서연은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다시는 그런 소리를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이들은 엄마의 낯선 모습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달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었고 오직 아이들을 그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강도진은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정한 재벌가의 일원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기에 그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뺏어가거나 해코지할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잠든 쌍둥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녀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구가 목숨을 바쳐 낳은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험했는데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반지하 새방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배어있는 좁은 방에 아이들을 뉘고 서연은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를 새도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직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고 내일 당장이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베넷 저고리와 금색 단추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단추는 오늘 강도진이 입고 있던 재킷의 소매 단추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서연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잔인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은 단추를 손에 꽉 쥐며 오열했는데 그녀의 울음소리는 얇은 벽을 타고 옆집으로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은 탓에 짐승의 신음처럼 낮게 깔렸다. 아이들이 잠결에 뒤척이자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들 곁에 누워 그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뒤로 강도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어른거렸고 그 눈빛이 아이들을 향한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한편 강도진은 파티가 끝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텅 빈 집무실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꼬마의 당돌한 외침과 자신을 보며 사색이 되어 도망치던 여자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아까 그 소동을 일으킨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집요함은 날카로웠다. 강도진은 자신의 기억 속에 없는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왜 자신과 그토록 닮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6년 전 자신이 의문의 약물에 취해 기억을 잃었던 그날 밤의 흐릿한 잔상들을 떠올리려 노력했지만 머리만 지끈거릴 뿐 구체적인 형상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어렴풋이 느꼈던 낯선 여자의 체향과 따뜻했던 온기만이 유령처럼 그의 감각 한구석에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강도진은 직감적으로 오늘 만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고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라도 열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는데 그 얼굴 위로 아까 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쪽잠에서 깨어나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필수적인 짐들만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녀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시간이 없어 책상 위에 짧은 편지와 함께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라도 꼭 갚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칭얼거리지 않고 순순히 옷을 입었다. 우주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우리가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해서 도망가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서려는 찰나 밖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집주인이 아니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강도진의 비서실에서 보낸 사람들이었고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녀의 거처를 찾아낸 것이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뒷문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 창문 밖은 좁고 더러운 골목길로 이어져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탈출구였기에 서연은 먼저 가방을 밖으로 던지고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서 밖으로 내보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창문을 넘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서연은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새벽 시장의 인파 속으로 숨어들기 위해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뛰었고 아이들은 숨이 차 헉헉거리면서도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시장통에 시끄러운 소음과 비린내 섞인 공기가 그들을 감쌌고 서연은 생선 좌판 밑으로 아이들을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숨겼다. 추격자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연은 긴장을 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녀의 발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바다는 겁에 질려 울먹였고 우주는 그런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의젓하게 달래주었지만 그 작은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도진에 대한 원망과 공포가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왜 하필이면 지금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냐고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던졌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는데 그녀가 흘린 낡은 머리끈 하나가 추격자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것이 그녀의 DNA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강도진은 보고를 받고 묘한 흥분감을 느끼며 당장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고 그 비밀의 끝에 자신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서연과 아이들은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도진은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화려한 불빛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비서실장이 방금 전해주고 나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는데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는 주먹이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라는 붉은색 글씨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판결문과도 같았다. 도진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라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날은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계모와 치열한 암투를 벌이던 시기였고 그는 누군가가 술에 탄 약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호텔방에 갇혀 있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간호하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던 따뜻한 손길만이 유일하게 기억나는 감각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침대 시트에 남겨진 핏자국과 자신의 셔츠에서 떨어진 금색 단추 하나만이 그 밤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도지는 그 여자가 계모가 보낸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으나 호텔의 CCTV는 모두 지워져 있었고 그녀는 연기처럼 증발해 버렸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들이 나타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었다. 도지는 책상 위에 놓인 머리끈을 집어 들었는데 그것은 도망친 여자가 흘리고 간 것이었고 분석 결과 그녀와 아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이며 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숨어 살았던 것인지, 그리고 진짜 아이들의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그 여자가 아이들을 유괴했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서울을 벗어나기 위해 허름한 여관방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 놓았고 신용카드를 쓰면 위치가 추적될까봐 지갑 속에 꼬깃꼬깃 모아둔 현금만을 세어보고 있었다. 우주와 바다는 고단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한 듯 가끔씩 몸을 뒤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미안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친구 지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은은 6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밤 만삭의 몸으로 서연의 자취방 문을 두드렸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서연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뱃속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아이들의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알면 안 돼. 그가 알면 아이들이 위험해라는 알 수 없는 유언만을 남겼었다. 서연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미혼의 몸으로 두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워왔었다. 그녀에게 강도진은 친구를 버리고 죽음으로 내몬 파렴치한 인간이자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해코지할지도 모르는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김포공항으로 향했는데 제주도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위를 경계하며 걸음을 옮겼고 아이들에게도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공항 로비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현금으로 티켓을 발권하려 했으나 신분증 확인 절차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무인 발권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스캔했다. 바로 그 순간 공항 내부에 설치된 안면 인식 CCTV 시스템이 서연의 얼굴을 포착했고 붉은 경고등이 보안실 모니터에 깜빡이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이미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사람을 풀어놓고 실시간으로 감시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서연의 위치가 확인되자마자 그에게 즉시 보고가 올라갔다. 도진은 보고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고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했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또다시 사라질까봐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은 발권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던 중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무전기를 들고 자신 쪽을 가리키며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손을 낚아채고
인파 속을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짧은 다리로는 건장한 남자들을 따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공항 안내 방송에서는 서연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녀를 옥죄어오는 압박감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우주는 겁에 질려 엄마를 불렀고 바다는 넘어져 무릎이 깨졌지만 서연은 아이를 안아들고 이를 악물며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빠져나왔을 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였다. 차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천천히 내렸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갑고 냉혹해 보였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쥐처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강도진은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려 했지? 라고 물었고 그의 눈빛은 서연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쳤는데 당신 아이들이 아니야. 내 아이들이야. 건드리지 마. 라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강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고 종이가 팔락거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거짓말은 거기까지만 해. 유괴범 주제에 감히 내 핏줄을 볼모로 삼아. 도진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는데 그가 자신을 유괴범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오해를 풀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만약 자신이 지은의 친구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가 지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제발 아이들은 놔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서연의 거짓 자백을 들은 도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우주와 바다는 엄마가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도진의 앞으로 달려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아빠는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울음 섞인 외침은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리는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진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비서들에게 아이들을 차에 태우라고 지시했고 남자들이 아이들을 서연에게서 떼어내려 하자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며 반항했다. 서연은 안 돼, 내 아이들이야 라고 절규하며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눌린 채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느꼈다. 도진은 아이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본 뒤 바닥에 쓰러진 서연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경찰서로 가게 될 거야. 내 아이들을 유괴하고 6년이나 숨긴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그때 서연이 고개를 들어 도진을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섬뜩한 살기마저 띠고 있었다. 만약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저주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서려 있었고 도진은 그 눈빛에서 6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느꼈던 그 여자의 기운을 아주 찰나의 순간이나마 감지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고개를 젓고 차에 올라탔고 육중한 세단은 매연을 내뿜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오열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다.
공항 주차장에는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잔향만이 맴돌았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아이들의 엄마 하는 비명 소리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맹목적인 집념뿐이었다. 한편 차 안에서 도지는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속눈썹에 맺힌 눈물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 속에 있던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찾았던 그 여자, 이서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모성애는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하고 진실되어 보였기에 도지는 자신이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도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연을 경찰서에 넘기지 말고 자신의 별장 지하실로 데려가라고 지시를 변경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신문에서라도 6년 전의 진실과 아이들의 진짜 엄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회색빛으로 우울해 보였고 도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그 여자와의 위험한 동거가 자신의 인생을 또다시 폭풍 속으로 몰고 갈 것임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고용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이들을 맞이했고 거대한 저택은 순식간에 낯선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도지는 아이들을 2층의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방에 눕히라고 지시한 뒤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의문의 여인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도지는 사진을 라이터 불로 태워버리며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어. 그 누구도 내 것을 빼앗을 수 없어. 제가 되어 사라지는 사진 조각들처럼 그의 과거에 얽힌 비밀들도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도진의 개인 별장 지하실은 마치 중세시대의 고문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콘크리트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딱딱한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차렸는데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극심한 두통과 손목을 파고드는 밧줄의 고통에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강도진이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을 내리기 직전의 저승사자처럼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웠다. 도지는 서연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그녀의 발치에 던졌는데 그 안에는 서연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이서연, 28세, 부모 없음, 고등학교 중퇴, 전과 없음. 하지만 6년 전 갑자기 호적에 쌍둥이를 올렸지. 친생자도 아닌 아이들을 말이야. 라고 읊조렸다. 서연은 자신의 비밀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아이들의 행방이 걱정되어 갈라진 목소리로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소리쳤다. 도지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한 채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내 아이들의 친모는 누구지 네가 죽였나 아니면 돈을 받고 아이들만 빼돌린 건가라고 윽박질렀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서연을 유괴범이자 살인자로 단정짓는 확신이 서려 있었고 그 오해는 견고한 성벽처럼 그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었다.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고였지만 지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했는데 만약 지은의 존재를 밝힌다면 아이들이 계모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며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웠다고 절규하듯 토해냈다. 당신은 핏줄 타령만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아이들이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간호한 건 나였어. 아이들이 첫걸음을 뗄 때 손잡아 준 것도 나라고. 당신이 그 아이들에 대해 뭘 알아? 서연의 외침은 지하실의 벽을 때리고 메아리 쳤지만 도진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모성의 연기는 그만 집어치워.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지. 대신 아이들의 친모에 대한 정보를 내놓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라고 냉혹하게 제안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백지 수표를 찢어 서연의 얼굴에 던졌고 종이 조각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녀의 자존심과 함께 짓밟렸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 남자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믿는 가여운 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아이들을 돌려줘. 그 아이들은 내 목숨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위층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도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상황을 보고받으려 했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당황한 가정부들의 목소리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아이들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뿐이었다. 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라고 경호원에게 지시했는데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여자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연은 손이 풀리자마자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도진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아이들의 방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최고급 장난감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값비싼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우주와 바다는 침대 구석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웅크린 채 낯선 어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베개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이 쉬도록 엄마를 부르짖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가정부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도진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집이 이 작은 생명체들로 인해 쑥대밭이 된 광경에 혀를 찼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엄마 하는 외침과 함께 두 아이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서연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꽉 끌어안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아이들은 엄마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우주는 서연의 얼굴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지며 엄마 어디 갔었어? 무서웠어. 저 아저씨가 우리 잡아가는 줄 알았어. 라고 울먹였고 바다는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숨을 헐떡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기묘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그리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유대감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가정부들과 경호원들을 모두 나가라고 손짓했고 방 안에는 서연과 아이들 그리고 도진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서연이 아이들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손길은 마법처럼 아이들의 공포를 잠재우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친 무릎을 호호 불어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는데 그 멜로디는 도진에 잊혔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듯 익숙하고 아련했다. 아이들이 서연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고 잠잠해지자 도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이 너를 엄마라고 믿고 따르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너는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야. 도진의 냉정한 지적에 서연은 아이들의 귀를 막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도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는데 나는 이 아이들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 그리고 너는 유괴범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처지이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서연의 반응을 살폈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서 너를 떼어내면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지. 도지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며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이 집에서 살아. 아이들의 보모 자격으로. 기간은 내가 아이들의 친모를 찾거나 아이들이 나에게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거절하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도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고 너는 유치장으로 가겠지. 아이들은 고아원이나 위탁 가정을 전전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고용한 낯선 보모들의 손에 맡겨져 매일 밤 너를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들겠지.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시나리오였기에 서연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갈등했는데 도진의 곁에 머무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지만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도지는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받아들이지. 하지만 명심해. 너는 어디까지나 고용인일 뿐이고 내 허락 없이 이 집을 나갈 수 없어. 만약 딴 마음을 먹고 또다시 도망치려 한다면 그땐 정말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기묘하고 위태로운 동거 계약이 성사되었고 서연은 강도진의 거대한 저택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서연의 방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는데 창밖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어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잠든 우주의 손을 잡고 속으로 맹세했는데 비록 지금은 굴복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우주와 바다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낯선 천장과 호화로운 가구들을 보며 잠시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씩 웃으며 침대 위를 콩콩 뛰기 시작했다. 도지는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신경이 거슬려 신문을 구겼다. 그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소란스러움은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였지만 한편으로는 텅 비어 있던 저택에 생기가 도는 것 같은 낯선 기분을 느꼈다.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내려왔을 때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이들은 낯선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쭈뼛거렸다. 바다는 포크를 들고 랍스터 요리를 쿡쿡 찌르며 엄마, 이거 괴물이야 무서워. 라고 말해 엄숙했던 식사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뜨렸다. 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픽 웃으며 랍스터 살을 발라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이건 바닷가재라는 거야. 맛있는 거니까 한번 먹어봐. 서연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오물거렸고 이내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맛있다 라고 외쳤다. 도지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자신과 똑 닮은 아이들이 오물거리는 입 모양조차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해졌다. 우주는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도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는 왜 혼자 밥 먹어요? 친구 없어요. 도진은 훅 들어온 아이의 질문에 당황하여 사례를 들 뻔했고 옆에 서 있던 집사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붉어졌다. 서연은 황급히 우주에게 어른한테는 예의 바르게 말해야지. 그리고 아저씨가 아니라 라고 말하려다 멈칫했는데 아빠라고 부르게 할 수도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도진이 무뚝뚝하게 말하며 식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식사 예절 몰라 그의 까칠한 말투에 아이들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서연의 눈치를 보며 얌전해졌다. 서연은 도진을 째려보았지만 그는 짐짓 모른 척하며 스테이크를 썰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에게 카드를 한 장 건넸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이랑 물건들 사. 그 거지 같은 옷들 당장 갖다 버리고 내 아이들이 그런 꼴로 돌아다니는 거 못 봐주겠으니까. 서연은 카드를 받아들며 굴욕감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기로 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옷은 제가 골라요. 당신 취향대로 입혀서 아이들을 마네킹처럼 만들 생각은 마세요. 그녀의 쏘아붙이는 말에 도진은 피식 웃으며 현관을 나섰다. 차에 올라탄 도진은 창문 너머로 현관에 서 있는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을 훔쳐보았는데 묘하게도 그 장면이 마치 배웅을 나온 아내와 자식들처럼 보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도진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 아니, 강 여사님께서 쌍둥이의 존재를 알게 되셨습니다. 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계모인 강 여사는 도진을 몰아내고 자신의 친아들을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6년 전 그 끔찍한 음모를 꾸몄던 장본인이었다. 그녀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집 경비, 인력 3배로 늘려. 그리고 이서연과 아이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막으란 말이야. 같은 시각 강 여사의 저택에서는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뭐 도진이 놈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고, 그것도 쌍둥이 강 여사는 탐정이 가져온 사진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사진 속에는 공항에서 찍힌 도진과 쌍둥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사진 속의 아이들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 씨를 말려버려야겠구나. 그 엄이라는 년부터 처리해. 그녀의 지시를 받은 하수인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연과 아이들에게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다. 강도진의 대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위태롭고 무겁게 지나갔는데 이서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아이들을 토닥이며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으리으리한 조경과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실루엣은 이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서연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들어있는 금색 단추를 만지작거렸는데 이것이 강도진과 죽은 친구 지은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이자 아이들의 출생에 얽힌 비극의 증거였다. 그녀는 문득 강도진이 지하실에서 했던 말들, 즉 그날 밤에 기억이 없다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그가 피해자라면 친구의 죽음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스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고용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고
식당에서는 다그락거리는 접시,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강도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힐끔힐끔 맞은편에 앉아 서툰 젓가락질로 밥을 먹고 있는 쌍둥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우주는 낯선 환경에 적응했는지 식탁 위에 놓인 잼통을 신기한 듯 열어보며 장난을 치려 했고, 바다는 도진의 눈치를 보며 엄마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이 실수라도 해서 도진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아이들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느라 분주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도진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와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보내온 이서연의 뒷조사 보고서를 떠올렸는데, 그녀가 고등학교 중퇴 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아이들을 끔찍하게 키워왔다는 사실은 그녀를 단순한 유괴범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모순적이었다. 도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에게 툭 던지듯 말을 걸었는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 주방장에게 따로 식단 리스트를 넘겨,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박 실장에게 말하고, 라는 무뚝뚝한 말 속에는 서툰 배려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의외의 반응에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조금은 낮아진 듯했다. 도진이 회사로 출근한 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의 정원을 산책했는데, 높은 담벼락에 갇힌 신세였지만 아이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에 마냥 신이 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 정원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덤불 뒤에서 자신들을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져 등골이 서늘했다. 그 시선의 주인공은 저택의 오래된 가정부인 최 여사였는데, 그녀는 도진의 계모인 강 여사가 심어놓은 스파이로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강 여사에게 전송하며, 회장님이 이 여자와 아이들에게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자식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한편 회사에 도착한 강도진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특별 지시를 내려 찾아낸 6년 전 그날 밤 호텔의 투숙객 명단과 직원들의 증언 기록이었다. 기록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조작되어 있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당시 호텔 청소부였던 한 여성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스위트룸에서 젊은 여자가 황급히 나가는 걸 봤어요. 피 묻은 시트를 챙겨서 나갔는데 얼굴이 아주 창백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청소부의 증언은 도진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밤에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려 했고, 어떤 여자가 자신을 구했거나 혹은 사건에 휘말렸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도진은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는데,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려 할수록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려오고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눈앞을 어지럽혔기 때문이었다. 그 이미지들 속에는 비 내리는 거리와 피 젖은 원피스,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며 절박하게 달리는 여자의 뒷모습이 섞여 있었다. 도진은 서랍을 열어 이서연의 사진을 꺼내 보았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아이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도진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이서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왜 침묵하는 거야? 도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임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저택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는데 우주가
정원에서 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치고 만 것이었다. 서연이 놀라서 달려가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구급상자를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을 때 최 여사가 다가와 친절한 척하며 약을 건넸다. 하지만 서연은 최 여사의 눈빛에서 묘한 적의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아이를 뒤로 숨기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거절했다. 최 여사는 표정을 굳히며 주제넘게 굴지 마. 회장님 안 계신다고 안주인 행세라도 하려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렸고 서연은 그녀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저는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대할 아이들이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였고 두 여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저녁이 되어 도진이 귀가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잠든 아이들과 그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도진은 발소리를 죽여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서연의 손에는 아이들의 양말을 꿰매던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낡은 옷 소매는 닳아서 해져 있었다. 도진은 자신이 준 카드로 아이들의 옷만 잔뜩 사고 정작 자신의 옷은 한 벌도 사지 않은 서연의 미련함에 화가 나면서도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가져와 서연과 아이들에게 덮어주려 했는데 그때 서연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금색 단추였는데 도진은 그 단추를 줍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 단추는 6년 전 자신이 즐겨 입던 맞춤 정장의 소매 단추였고 세상에 단 몇 개밖에 없는 희귀한 디자인이었기에 그는 단번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도진의 뇌리에서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빗장이 풀리며 그날 밤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약에 취해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의 셔츠 단추를 뜯어내며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 나중에 꼭 찾아줄게. 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단추를 받아쥐던 하얗고 가녀린 손. 그 손의 주인은 바로 자신의 곁을 지키다 사라진 그 여자였다. 도진은 잠든 서연을 흔들어 깨웠고 놀라서 눈을 뜬 서연은 도진의 손에 들린 단추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어? 말해. 그날 밤 내 방에 있었던 게 너야. 네가 내 아이들을 낳은 거야. 라고 소리쳤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내가 아니야. 라고 부인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흔들며 진실을 요구했다.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어 울음을 터뜨렸지만 도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서연의 입에서 나올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지은이야. 내 친구 한지은. 그 단추는 지은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아이들 아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하면서 라고 마침내 진실을 토해냈다. 도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한지은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흐느끼며 지은이 어떻게 도진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 밤 이후 어떤 고통 속에서 아이들을 낳다가 죽어갔는지 그리고 왜 도진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지은이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갔어. 누군가 당신 술에 약을 타는 걸 봤고 그걸 막으려다 당신과 엮이게 된 거야. 그리고 당신 집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쳤고 결국 혼자서 아이들을 낳다 죽었어. 서연의 말은 도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사실은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고 그 대가로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단추를 꽉 쥐며 무릎을 꿇었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가해자이자 무책임한 아비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거실의 대형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체가 집 안으로 날아들었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서연과 아이들을 감싸 안았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그의 등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날아든 물체는 벽돌이었는데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더러운 핏줄을 끊어버리겠다. 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서연은 도진의 품 안에서 떨며 그가 흘리는 피를 보고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강 여사가 보낸 명백한 선전포고였고 이제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지는 고통을 참으며 서연과 아이들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그들은 무사했고 그는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슬픔과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맹수와 같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박 실장 당장 경호팀 전원 집합시켜 그리고 이 집 주변 1km이내를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봉쇄해. 도진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고 고용인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다. 서연은 피를 흘리는 도진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에게서 두려움이 아닌 든든함을 느꼈고 그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자격을 갖춰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지은 씨 일도. 그리고 아이들 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거야. 그 누구도 당신과 아이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맹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지만 두 사람과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거실 한가운데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각 강 여사는 자신의 저택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갓 입수한 서연과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물론 조작된와 도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지라시 사설 정보지 원고가 놓여 있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웠더니 주인을 물려해 내 아들의 자리를 뺏으려는 것들은 모조리 짓밟아주지. 강 여사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2단계 작전을 실행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될 수 있도록 이라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다가올 아침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도진은 상처를 치료받으며 서연에게 지은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 속에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사진 속 지은은 지금의 서연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진은 그 얼굴을 보며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진 속의 여인에게 속죄하듯 그리고 눈앞의 여인에게 감사하듯 깊은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아이들을 지켜줘서 그리고 살아있어줘서. 그 말은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본벽과 같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창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복구되었고 정원에는 전보다 2배나 많은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삼엄한 경계태세에 돌입했지만 그 안의 감도는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무거웠다. 강도지는 등의 입은 상처를 치료받은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계모강 여사가 지난 6년 동안 저지른 비리 내역과 지은의 죽음에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했던 탓에 사랑하는 여자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가게 만들었고
자신의 핏줄들이 낯선 타인의 손에서 자라나게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치를 떨며 위스키 잔을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움켜쥐었다. 도진의 눈앞에는 지은의 환영과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괴로웠지만 이제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악귀가 되어서라도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는데 강도진의 휴대폰과 비서실의 전화가 불이 날 듯 울려대기 시작했고 TV 뉴스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고 있었다. 한울그룹 강도진 회장, 숨겨둔 사생아 논란, 빈민가 출신 꽃뱀, 보모, 재벌 회장을 유혹해 안주인 자리놀이나, 충격 단독, 쌍둥이의 친모는 누구인가 등등 강 여사가 뿌린 악의적인 지라시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사실인 양 포장하여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하고 있었다. 기사 내용 중에는 서연을 유흥업소 출신의 신분 세탁녀로 묘사하거나 아이들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도구처럼 표현하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인신공격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도진은 리모컨을 집어던져 TV 화면을 깨뜨려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퍼져나가는 악소문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아이들이 행여나 뉴스를 볼까봐 방에 있는 TV 코드를 모두 뽑아버리고 커튼을 굳게 닫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의 화살들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자신이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납치한 희대의 악녀로 둔갑해 있는 것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억울함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지만 댓글창에 달린 아이들을 향한 저주 섞인 말들, 근본 없는 자식들, 불쌍한 척 연기하는 앵벌이들 같은 표현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강도진이라는 태양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얼룩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서연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도진과 아이들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회장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부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잠든 우주와 바다의 볼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며 눈물을 삼켰고 방문을 나서려는 찰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강도진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서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에 들린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망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아. 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 하며 비키세요. 제가 있으면 회장님 입장만 난처해져요. 뉴스를 못 보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라고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네가 나가면 사람들은 네가 죄를 인정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야. 강 여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아이들을 어미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 평생 손가락질받게 하는 거. 도진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아. 서연은 반박할 말을 잃고 입술만 깨물었다. 도진은 잡고 있던 서연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은 씨가 죽고 난 뒤 나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6년 동안 나를 괴물로 만들었지. 그런데 너까지 잃으면 나더러 또다시 그 지옥 속에서 살라는 거야. 서연은 도진의 뺨에 닿은 자신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뜨거운 체온과 떨림을 느끼며 그가 단순한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서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도망치지 마. 우리 같이 싸우자. 네가 내 아이들을 지켰듯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라고 맹세하듯 속삭였다. 그 순간 서연은 무너져 내리듯 도진의 품에 안겨 오열했고 도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로 겹쳐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비록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동지이자 전우로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서연은 다시 짐을 풀었고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다음날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면 돌파를 선언하겠다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아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얌전하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우주는 자꾸만 도진과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숟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우주는 용기를 내어 아빠, 사람들이 엄마랑 우리 욕하는 거 맞죠? 유치원 친구가 문자 보냈는데 우리가 거지래요. 라고 불쑥 말을 꺼내 식탁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충격에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도진의 표정은 무섭게 굳어졌지만 우주는 씩씩하게 말을 이었다. 근데 나 괜찮아요. 우리 엄마 거지 아니니까.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사랑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빠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아이의 순수하고도 당찬 말 한마디가 어른들의 복잡하고 더러운 계산들을 단번에 무색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주에게 다가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그래. 우주 말이 맞아. 우리가 이겨. 아빠가 약속할게.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이 아줌마는.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다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이야. 라고 덧붙였다. 바다도 질세라 나도 영웅할래라고 외치며 도진의 다리에 매달렸고 무거웠던 집안의 공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인해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비록 세상이 그들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이 작은 성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도진은 서재가 아닌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는데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어설펐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금세 잠이 들었고 도진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내일 있을 주주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강 여사와의 전면전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자신이 쥐고 있는 모든 패를 던져서라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확보하겠노라고. 서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는데 신이 있다면 제발 이 가여운 부녀와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이 강할수록 더욱 짙어지는 법이라 강 여사 측은 도진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을 예상하고 더 잔혹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 여사는 도진의 회사를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에 로비를 넣는 동시에 서연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을 매수하여 방송 인터뷰를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서연이 과거에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허위 사실이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면 서연은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아이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도진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도진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알 수 없음이었고 내용은 짧은 동영상 파일 하나였다. 도진이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 속에는 6년 전 호텔 복도에 CCTV 영상이 흐릿하게 나타났는데 그 안에는 비틀거리는 도진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는 지은의 모습과 잠시 후 그 방 앞에서 누군가와 돈봉투를 주고받는 강 여사의 비서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강 여사가 도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인계를 사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지은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었다. 도진은 전율을 느끼며 휴대폰을 움켜쥐었는데 이 영상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진은 즉시 비서실장을 깨워 영상을 분석하고 원본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서재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여명은 마치 피로 물든 전장처럼 비장해 보였고 도진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다. 기다려. 어머니, 아니, 강민자 씨, 당신이 뺏어간 내 어머니의 자리, 내 여자의 목숨, 그리고 내 아이들의 잃어버린 6년. 오늘 전부 다 청구서로 보내줄 테니까.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도진은 그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잠시 아이들의 방에 들러 서연이 덮고 있는 담요를 바로잡아 주었고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짧은 순간이나마 평온을 빌었다. 아침이 밝았고 강도진은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현관을 나섰는데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고 저택 앞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도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연과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멀어지자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주주총회장으로 가. 그리고 강 여사가 준비한 깜짝 게스트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뒤집는다. 차는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한울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들이 내뿜는 열기는 마치 화약고에 불이 붙기 직전의 상태와 같았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민자 여사는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강도진이 들어오는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이 바로 눈엣가시 같은 의부사들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그 자리에 앉힐 대관식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미 매수된 이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도진이 들어오자마자 그를 윤리경영 위반과 사생활 문란이라는 명목으로 난도질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도진이 대강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없이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의 표정은 비장했고 도진의 손에는 새벽에 입수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땀에 젖은 채 쥐어져 있었다. 강 여사는 도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선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내용은 끔찍할 정도로 잔인했다. 주주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리사별 분별도 못하는 리더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강도진 회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생아들을 데려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의심되는 여자를 집에 들이는 등 기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도진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강 여사는 기세를 몰아 스크린에 서연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와
조작된 빚, 독촉장 등을 띄우며 그녀를 꽃뱀이자 아동 학대범으로 몰아갔다. 이런 천박한 여자가 우리 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할머니로서 내 손주들이 이런 환경에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강 여사의 열변에 몇몇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강 여사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도지는 묵묵히 그녀의 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 여사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짙어졌다. 강 여사가 발언을 마치고 도진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려던 순간 도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좌중을 한번 둘러본 뒤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자 이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덕성과 윤리 경영. 참으로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렇다면 6년 전 그날 밤 그룹의 후계자를 약물로 중독시키고 낯선 호텔방에 감금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행동은 어떤 윤리에 해당합니까? 도진의 폭탄 발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당황하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대답 대신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에는 강 여사가 준비했던 조작 자료들이 사라지고 새벽에 도진이 받은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강 여사의 최측근 비서가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들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확실하게 처리해. 다시는 강도진이 일어설 수 없게 라고 지시하는 장면과 음성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 여사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사색이 되어 저건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저런 걸 믿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신뢰의 댐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진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은을 부축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과 그 뒤를 쫓는 수상한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그날 밤 기억을 잃었고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 영상 속의 여인, 제 아이들의 생모인 한지은 씨가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 끔찍한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다 아이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다시 힘을 찾았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이서연 씨는 친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쳐 제 아이들을 지켜낸 은인입니다. 유괴범이 아니라 우리 한울그룹의 핏줄을 지켜낸 영웅이란 말입니다. 도진의 호소력 짙은 연설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강 여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 문을 열고 들이닥쳤고 강민자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며 영장을 제시했다. 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도진은 끌려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지난 6년간 묵혀왔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씁쓸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미 떠나간 지은은 돌아올 수 없었고 아이들이 겪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주주총회가 도진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가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까지 완벽하게 방어해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뉴스를 타고 전해졌다. 저택의 거실에서 초조하게 TV를 지켜보고 있던 이서연은 도진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우주와 바다는 엄마가 올자 놀라서 달려와 엄마 왜 울어 아빠가 이겼잖아. 나쁜 할머니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잖아 라고 위로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뻐서 우는 거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강 여사는 제거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서연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강도진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고용인들의 표정에는 도진에 대한 경외심과 서연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들고 한참을 빙글빙글 돌며 아이처럼 웃었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해방감과 행복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며 슬그머니 부엌 쪽으로 물러나려 했다. 그때 도진이 아이들을 내려놓고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뜨겁고 강렬했다. 할 말이 있어. 서재로 와. 도진은 짧게 말하고 서연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갔고 문을 닫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힌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묻자 도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고용계약서야. 하지만 단순한 보모계약이 아니야. 서연이 계약서의 제목을 읽어 내려가다 멈칫했는데 거기에는 혼인신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너무 놀라 계약서를 떨어뜨릴 뻔하며 이게 무슨 저보고 회장님과 결혼하라는 건가요? 농담이 지나치세요. 라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도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서연에게 다가가며 절박하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농담 아니야. 현실을 직시해. 강 여사는 구속됐지만 그녀의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리고 언론은 여전히 너를 동거녀나 보모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고 아이들의 출생에 대해 의심할 거야. 도진의 말은 냉정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네가 법적으로 내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가 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너를 유괴범으로 몰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또 다른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제안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패막이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은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서연의 말에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도 원할 거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걸. 그리고 사랑. 도진은 말끝을 흐리며 서연의 눈을 깊이 응시했는데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서연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은 살면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난 네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너라는 사람을 신뢰해.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도진의 고백 아닌 고백에 서연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 없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기에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다는 도진의 말이 그 어떤 달콤한 사랑 고백보다 더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고 이 결혼. 진짜가 아니라 계약인 거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아니면 세상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유효한 이라고 물었다. 도진은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너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게.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게 라고 약속했다. 서연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서명 하나로 그녀의 인생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도지는 서연이 서명을 마친 서류를 받아들고 금고에 넣은 뒤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계약은 계약이고 형식은 갖춰야지. 내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거야.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왔고 아이들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 도진이 상자를 열자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왼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며 잘 부탁해. 강도진의 아내, 그리고 우주와 바다의 엄마. 라고 말했고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보았다. 반지는 마치 원래 그녀의 것인 양 딱 맞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다.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아이들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들어왔는데 아빠, 엄마, 우리 같이 자면 안 돼. 무서운 꿈 꿨어. 라며 칭얼거렸다. 도진과 서연은 황급히 떨어지며 당황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어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도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서연도 수줍게 웃으며 그 옆에 앉았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도진은 한 팔로는 우주를 다른 팔로는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고 있었다. 창밖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도진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일지라도 자신은 이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을,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잠시뿐이었고 구치소에 수감된 강 여사가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은밀한 쪽지를 건네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울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도진 회장의 결혼 소식을 발표했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신데렐라 스토리의 탄생. 세기의 로맨스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도배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과 도진의 몰락을 바라는 경쟁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도진과 서연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손을 꼭 잡고 등장했는데 서연은 긴장해서 손에 땀이 찼지만 도진이 꽉 잡아주는 악력의 의지에 고개를 들 수 있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제 아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한 어떠한 모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세상에 경고를 날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서연은 긴장이 풀려 휘청거렸고 도진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잘했어. 완벽했어. 도진의 칭찬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신문 일면을 향해 있었다. 신문 구석에는 강민자 전 이사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그것을 본 서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도진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기사를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 마. 저 여자가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법무부 장관까지 움직여서라도 막을 테니까. 라고 안심시켰지만 불길한 예감은 먹구름처럼 그들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거리의 전광판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신데렐라가 된 것이 아니라 유리구두를 신은 척 연기하는 시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의 씁쓸함을 삼켰다. 하지만 옆좌석에서 곤히 잠든 아이들과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 도진의 온기만큼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기에 그녀는 이 불안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를
다졌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은 아름답지만 처연하게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결혼 발표 이후 강도진의 대저택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권력 다툼이 아닌 생활 방식의 충돌이었다. 평생을 최고급 맞춤, 정장과 유기농 식단, 그리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살아온 강도진에게 왁자지껄하고 자유분방한 이서연과 쌍둥이들의 일상은 마치 외계 문명과의 조우처럼 낯설고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서연은 고용인들이 차려주는 화려한 프랑스 코스 요리 대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와 쌈장을 식탁에 올렸고, 아이들은 수백만 원짜리 페르시아 카펫 위에서 플라스틱 블록을 쏟아놓고 뒹굴었다. 도지는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리며 집사에게 정리를 지시하려 했으나 아이들이 아빠, 같이 놀자라고 외치며 달려들 때면 자신도 모르게 무장 해제되어 바닥에 앉아 블록을 조립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 늦은 밤, 도지는 서재에서 골치 아픈 서류들과 씨름하다가 출출함을 느끼고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방 식탁에는 노란 양은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서연과 쌍둥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자라면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매운 김서린 공기 속에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흡입하는 그들의 모습은 도진이 알던 상류층의 격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따뜻하고 정겨워 보였다. 바다가 입가에 빨간 국물을 묻힌 채 도진을 발견하고 아빠도 한 입만 줄까? 진짜 맛있어. 라고 소리치자 서연은 화들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서연은 당황하며 죄송해요. 회장님. 아니, 여보. 아이들이 갑자기 라면 이 먹고 싶다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죠. 금방 치울게요. 라고 변명하며 냄비를 치우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홀린 듯 식탁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으며 아니, 나도 좀 주지.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이 야밤에 파티를 벌이는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 젓가락과 앞접시를 가져와 도진에게 건넸고 도진은 꼬불꼬불한 면발을 조심스럽게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맵고 짠 인스턴트 특유의 자극적인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도진은 기침을 콜록거렸지만 아이들은 그 모습이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우주가 자신의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도진의 라면 위에 올려주었고 도진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먹으며 묘한 감동을 느꼈다. 평생 독상만 받아왔던 그에게 누군가가 반찬을 올려주는 행위는 낯설지만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드는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냄비 바닥이 보일 때까지 국물을 긁어먹었고 도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몰래 도진을 훔쳐보았는데 땀을 흘리며 아이들과 장난치는 그의 얼굴에서 서늘한 냉혈한의 가면이 벗겨지고 평범한 가장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칠 후 주말, 도진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문틈으로 고개만 쏙 내민 우주와 눈이 마주쳤다. 아빠, 바빠. 우주가 조심스럽게 묻자 도진은 안경을 벗으며 들어와 무슨 일이니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주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스케치북을 꺼내 수줍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네 가족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의 도진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듬직하게 그려져 있었고 입가에는 활짝 웃는 미소가 그려져 있었는데 정작 도진은 그 그림을 보고 멈칫했다. 우주야, 아빠가 이렇게 웃나? 도진의 질문에 우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아빠는 맨날 화난 표정이잖아. 근데 나는 아빠가 웃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림에서는 웃게 해줬어. 라고 대답했다. 도진은 아이의 순수한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이 아이들에게 늘 무뚝뚝하고 무서운 존재로 비쳤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주를 무릎에 앉히고 거울을 보며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려보려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 찡그린 표정이 되었고 우주는 그 모습에 배를 잡고 웃었다. 아빠, 웃는 연습 좀 해야겠다. 내가 가르쳐 줄게. 김치해봐. 우주가 양볼에 검지 손가락을 대고 시범을 보이자 도진도 엉거주춤 따라했고 서재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아야 했다. 차가운 얼음성 같았던 도진의 마음속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의 진원지는 바로 서연과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난 것은 바다가 환절기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부터였다. 한밤중에 바다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자 서연은 사색이 되어 도진을 깨웠고 도진은 즉시 주치의를 호출했다. 곧이어 도착한 주치의 김닥터는 젊고 훈훈한 외모를 가진 소아과 전문의였는데 그는 바다를 진찰하며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단순한 편도선염입니다. 해열제 먹고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김 닥터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하자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강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그는 김 닥터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는 순간 속에서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명백한 질투였지만 도진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써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김 닥터와 서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진료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제 아내가 피곤해 보이는군요. 도진의 날 선말투에 김 닥터는 당황하며 물러섰고 서연은 도진의 무례한 태도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김 닥터가 돌아간 후 서연은 도진에게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구셨어요? 아이 치료해 주러 오신 분인데. 라고 따져 물었다. 도진은 팔짱을 끼고 의사가 진료만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보호자한테 스킨십을 해. 그리고 당신은 왜 낯선 남자 앞에서 그렇게 틈을 보여라고 쏘아붙였다. 서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스킨십이라뇨. 그냥 위로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도진은 고마운 분 나보다 덜하고 유치하게 되물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도진의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도진 역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속 좁은 남자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각하고 당황했다. 아니, 내 말은 당신은 이제 한울그룹 회장의 아내니까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거야.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알겠어요. 여보, 앞으론 딴 남자한테 눈길도 안 줄게요. 그러니까 화 푸세요. 서연의 장난스러운 말에 도진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는 충동적으로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장난 아니야. 난 진지해. 당신이 다른 남자 보고 웃는 거. 싫어. 기분 나빠. 미칠 것 같다고. 도진의 직설적인 고백에 서연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계약 결혼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와 서로를 적시고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바다가 잠꼬대로 엄마, 물 하고 찾는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다. 도진은 바다에게 물을 먹여주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다음 날, 도진은 아이들을 위해 일찍 퇴근하여 장난감 가게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심각한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강민자 여사가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건강 악화를 핑계댔지만 뒤에서 누군가 손을 쓴 게 분명합니다. 도진의 손에 들린 장난감 상자가 구겨질 듯 힘이 들어갔고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 여사가 병원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다시 반격의 칼날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었고, 그 칼끝은 필연적으로 서연과 아이들을 향할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어 경호팀장에게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격상시키라고 명령했고,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거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다행히 서영과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었다. 도진을 본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오자 도진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서연은 도진의 굳은 표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아이들을 방으로 올려보내고 서연과 마주 앉아 강 여사의 출소 소식을 전했다. 서연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요. 당신이 있잖아요. 우리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하며 도진의 손을 잡았다. 도진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며 그래, 내가 지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강 여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마지막 패를 꺼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도진은 잠든 서연을 뒤로하고 비밀 금고를 열어 낡은 USB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6년 전 지은이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바로 그 원본 데이터였다. 강 여사의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이 판도라의 상자는 한 번 열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을 핵폭탄이었지만 동시에 도진의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도진은 USB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담보로 잡아야 하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서곡처럼 들렸다. 도진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어 검찰 특수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집무실에서 통화를 마친 도진은 창가로 다가가 빗속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끝을 봅시다. 당신이 만든 지옥으로 다시 돌려보내 드릴 테니. 그의 등 뒤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찢어발겼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도진은 검찰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왠지 모를 불길함에 시달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오늘 아침 서연과 아이들을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서연이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경호원들을 대동하여 보낸 상태였다. 도진은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으나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발신 번호 표시
제안에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기와도 같은 강민자 여사의 히스테릭한 웃음소리였다. 강 회장, 자네가 내 뒤통수를 치려고 검찰에 넘긴 자료가 꽤 재미있더군. 하지만 자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잃을 게 없는 늙은이는 무서울 게 없다는 사실이지. 강 여사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고 도진은 본능적으로 차를 돌리라고 소리치며 당신 지금 어디야? 서연이랑 아이들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절규했다. 강 여사는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궁금하면 인천항 제3물류창고로 와. 단 경찰을 부르면 자네가 사랑하는 그 가짜 가족들은 잿더미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진은 휴대폰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운전기사에게 엑셀을 끝까지 밟으라고 명령했고 빗길을 질주하는 차 안에서 그는 신에게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인천항의 폐창고 안은 매캐한 휘발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는데 그 중앙에는 이서연과 쌍둥이들이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강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링거줄을 꽂은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병색이 완연한 얼굴과는 달리 눈빛만은 형형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어 마치 죽음을 앞둔 마녀처럼 섬뜩해 보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지팡이로 그녀의 뺨을 툭툭 치며 내년이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주제도 모르는 천한 것이 어디서 재벌가 안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 라고 모욕을 퍼부었다. 서연은 뺨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아. 아빠가 곧 오실 거야. 무서워하지 마. 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우주와 바다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할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강 여사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시간이 다 됐군. 강도진이 도착해서 불타오르는 너희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가 돼. 라고 중얼거리고는 부하들에게 라이터를 던지라고 손짓했다. 창고 바닥에 흥건하게 뿌려진 휘발유 위로 불이 붙은 라이터가 떨어지는 순간 붉은 화염이 배며처럼 날름거리며 순식간에 창고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창고를 빠져나갔고 서연과 아이들은 불길 속에 갇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서연은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다가오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묶인 밧줄을 날카로운 의자 모서리에 비벼대기 시작했는데 손목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밧줄이 끊어지자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의 결박을 풀고 입에 물린 재갈을 빼주었지만 이미 출구는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로 막혀 있어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서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석에 있던 낡은 담요를 발견하고는 옆에 있던 물통에 물을 쏟아부어 적신 뒤 아이들을 감싸 안고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눈 감고 있어. 아빠가 꼭 올 거야. 서연은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덮어 불길과 연기를 막아내며 아이들의 귓가에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창고 밖에 도착한 강도진은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건물을 보고 이성을 잃고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경호원들이 그를 말릴 새도 없이 쇠파이프를 들고 불타는 입구로 돌진했다. 서연아, 우주야, 바다야. 그의 처절한 외침이 빗소리와 불타는 소음에 묻혔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뜨거운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지만 도진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덩어리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기어갔다. 그곳에는 등 뒤로 불이 붙은 서연이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연의 품속에서 기침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등에 붙은 불을 끄고 그녀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조금만 참아 내가 왔어 라고 소리쳤다.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 길을 만들었고 도지는 서연을 업고 아이들을 양팔에 끼고 필사적으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창고 지붕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고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그들은 빗물 젖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녀는 등과 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아이들은 연기를 조금 마신 것 외에는 기적적으로 멀쩡했다. 도지는 의식을 잃은 서연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눈 좀 떠봐. 제발 죽지 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부르짖었고 그 모습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했다. 한편 항구 밖으로 도주하려던 강 여사의 차량은 도진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그녀는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저항하다가 결국 체포되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면서도 강도진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라고 라고 악을 썼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감옥과 무기징역이라는 비참한 말로뿐이었다. 도진이 넘긴 USB 자료는 언론에 공개되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강 여사와 결탁했던 정치인들과 비리, 임원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한울그룹은 뼈를 깎는 고통 끝에 정화되었다. 하지만 도진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의 온 신경은 병원 수술실 앞을 서성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수술은 장장 1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도진은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우주와 바다도 병실 침대에 앉아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엄마, 엄마 하고 찾았고 도진은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며 엄마는 강하니까 꼭 일어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을 때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화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겠지만 환자분의 살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잘 버텨내셨습니다. 의사의 말은 도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긴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곁에는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도진이 그녀의 손을 잡고 쪽잠을 자고 있었고 침대 밑에는 아이들이 그려놓은 엄마 사랑해라는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서연이 손가락을 움직이자 도진이 놀라서 깨어났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미안해.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도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서연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아이들은 괜찮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병실로 불렀고 우주와 바다는 붕대를 감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려다가 엄마 아프니까 울면 안 돼 라고 서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많이 아파. 내가 호해줄게. 바다가 서연의 붕대 위에 입김을 불어주었고 서연은 그 따뜻한 바람에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행복을 느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앞으로 남은 평생을 이 여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데 바치겠노라고.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닌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의 맹세였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서연의 화상 흉터가 옅어질 무렵 한울그룹의 대저택 정원에서는 조촐하지만 특별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오늘은 서연이 퇴원 후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것을 축하하는 날이자 네 사람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날이었다. 도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예전의 냉철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가 탈까봐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에는 훈장과도 같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고기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우주와 바다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쭈뼛거리며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두 아이는 꼬마 신사처럼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등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우주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자 도진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아이들 뒤에 섰다. 서연이 웃으며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라고 묻자 아이들은 동시에 등 뒤에서 장난감 반지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문방구에서 파는 반짝이는 플라스틱 보석 반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우리 엄마 해줘서 고마워요.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엄마도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주의 의젓한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바다가 이어서 말했다.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우리 구해주느라 등에 천사 날개 자국이 생긴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지켜줄 거야. 엄마, 우리 아빠랑 진짜 결혼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랑 평생 같이 살아요. 아이들의 깜짝 프러포즈에 서연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도지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주머니에서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다. 도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들 옆에 나란히 앉아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아이들 말이 맞아. 당신은 우리에게 내려온 천사야. 계약서는 찢어버렸어. 이제 가짜 아내 말고 내 진짜 아내가 되어줘. 사랑해. 서연아. 세 남자의 합동 공격에 서연은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좋아. 평생 너희들의 엄마로. 그리고 당신의 아내로 살게.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연과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고 네 사람은 서로 엉켜 잔디밭 위를 뒹굴었다. 푸른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며 하얀 구름띠를 남겼고 서연은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지은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아 하늘을 향해 조용히 윙크를 보냈다. 비록 시작은 비극과 오해로 점철되었지만 그 끝은 그 어떤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 강도진과 이서연 그리고 우주와 바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은 더 이상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